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회를 맡은 소규모 주택팀장 이인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카데미는 개회 후 가로주택 정비사업 제반 절차 및 감정평가와 추정분담금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촬영 영상을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유튜브 계정에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먼저 예지학 건축사 사무소 김진욱 대표님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중앙감정평가법인 정순미 이사님이 감정평가와 추정분담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설명이 끝난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대표. 네, 소개받은 김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걸 항상 강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건축심의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축 공동위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용역들을 많이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던 차에 성북구 일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강의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자동차에 항상 비유하거든요. 저도 차를 몰잖아요. 근데 차를 몰고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를 가지 않습니까? 그건 정비소에 가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라디에이터가 고장나고 밸브가 이상해서 갈아야 된다 하면 저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주택이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기가 좀 되게 힘들어요. 법규적인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들은 내용만큼 이게 일반인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와닿지가 않으세요. 이게 디테일한 내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법규를 알아야 이게 다 잘 이게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자료는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것대로 강의하면 전혀 못 따라듣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일반인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 정도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꼼꼼히 가서 읽어보시면 이거구나 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시려면 또 제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가로주택 정비사업 아카데미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정비사업이에요. 일단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땅을 같이 모아서 집을 짓겠다라는 거에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 혼자 짓는 건 정비사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비를 하겠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동네에 없는 인프라, 공원도 좀 만들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령이 생깁니다.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 이게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파트 짓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주택이 좋다고 해도 다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나라 정서적인 아주 마음이 계신데, 이거는 아파트를 좀 짓기 어려운 동네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노후된 주택을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으세요. 듣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가지 정책이 있어요. 하나가 신속통합계획. 들어보셨어요? 신속통합계획.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 다음에 휴먼타운이 있습니다. 휴먼타운은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신 거예요. 그러면 신속통합계획은 뭐냐? 그거는 도정법,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뭐예요? 재건축은 아파트 지역을 다시 아파트로 짓는 거예요. 재개발은 연립주택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다가오고 밀집되어 있고 전면 다 무너뜨리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면 재개발이에요. 한꺼번에 확 한다. 근데 이 한꺼번에 확 하려면 그 주민의 뜻이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15년씩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어떻게 매달 뭐 하나 바꾸는데 15년씩 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아 그냥 조그만 블럭 단위로 이게 10세대 만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자. 그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을 무려 거의 한 20년 해왔습니다. 15년 정도에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질만한 거 다 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돈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는 데는 전부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고 이게 이제 막 가로주택 정비 사업 완화해 주는 데서 맨 처음에 7층으로 했다가 15층까지 완화해주고 막 이제 계속 완화해주고 잘 안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따 뒤에 데이터 나옵니다만 이걸 검토하는 지역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규제를 엄청 많이 완화해줬기 때문에 아 이제 좀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다는 거는 이제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지만 계산기 이렇게 두들겨 보면 아, 내가 좀 돈을 덜 내줬겠구나. 아니면 내가 돈을 안 내도 집안채를 받겠구나. 그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을 재건축하면 나는 돈을 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고 싶으세요? 근데 내도 괜찮습니다. 내도 이게 1대1로 뭐 예를 들어 도심부에 막 수요가 많고 고밀화된 주택에는 실제로 좀 돈을 냅니다. 자기 돈을 안 내고 집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계산해보면 거의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겁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가장 한 10가구 이상이니까 10채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부 집을 그렇게 같이 짓자고 다 의기투합해서 딱 스타트 하려고 하면 그럼 나는 몇 층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전부 다 제일 옥탑층에 가길 원하시고 제일 꼭대기층에. 근데 다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 뽑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10가구가 같이 모여 사실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 제일 좋아 보여요. 자기 땅이 제일 좋아 보이니까 나는 제일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 합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양보가 서로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지금 주택 공급에 안 돼서 또 집값이 뭐 치솟는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대책 나왔고, 어젠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지만 결국은 주택을 개선해서 결과론적으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있는 환경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볼까요? 아니 제가 이거 맨날 여기다 물어요. 예상되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게 제가 이 녹화되는지 모르고 맨날 얘기하다가 저희 신입사원들이 인터뷰하면 저를 봤대요. 어디서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찾으면 나온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말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다수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많이 추진돼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이 377개나 되고 있죠. 그리고 뭐 48개가 중에 12개소가 지금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완료됐고 377개 중에 11개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예요. 추진 막 해요. 그래서 의기소통합해서 잘 하시다가 이제 배분하고 막 이러면 이제 나 싫은데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잘 생각해 보면 그거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동네에서 다 층산이야 2층산이야 그렇게 뭐 솔직히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더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게 운이 좋아서 좀 좋은 층수 갈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조금 낮은 층수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건 분양합니다. 분양해서 뭐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도
웬만큼은 적정 층수에 가시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것이 정말 도정법에 의한 전면 재개발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의자 앉으셨잖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할 때는 둘이 협정 맺으면 인센티브 더 줄게, 용적 더 줄게, 이런 룰들이 있어요. 아까 재개발은 뭐라고요? 이 의자 전체를 다시 재개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와닿으실 거고. 그러니까 합의가 좀 쉽잖아요. 이 전체가 합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게 전면 재개발보다는 훨씬 쉽죠. 그래서 조건도 완화해줬어요. 뭘 완화해줬냐면 조합 설립하라고 그러잖아요. 조합 설립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빈집 및 소규모 관한 특례법은 주민 협의체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조합이라는 특수 법인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협의체 도장 찍어서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주민 합의체를 처음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청운동에서 소규모 재개발을 하나 했습니다. 만들어봤더니 처음 하는 건 역시 난리 부르스예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조합이 아니라 주민 합의체라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법령에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이해시키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게 뭐 법령이 완화돼가지고 똑같은 여건을 갖췄는데 뭐 어쩌고 해서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또 뭐 해가지고 어쨌든 빌려서 다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해보니까 저는 제가 처음인 줄 몰랐어요. 네.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룰을 만들어서 이제는 룰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로 주민협의체 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있는 루트가 생겼습니다. 모르시면 저희 회사에 전화하면 저희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정비사업하면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정비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10개 하는데 정비업체가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가면서 주민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내가 이런 집들을 개발한다,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결론적으로 망해도 내 책임, 흥해도 내 책임. 그러니까 만약 집이 안 팔리면 다 같이 나눠서 내야 돼요, 돈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서울시에서 집이 안 팔린 적은 없습니다. 서울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조금 늦게 팔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팔립니다. 그 실사례가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때 삼양동에서 옥탑방에서 맨 처음에 재임하시고 한 3개월 살이해가지고 빈집이 요 법이 만들어진 태동이기도 한데 그래서 빈집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통계는 서울시에 빈집이 한 2만 채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2,707.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사람들은 빈집이어도 그래 왜 빈집이야, 난 집 안 팔 거야, 난 자산으로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와, 이 사업도 서울에서는 하기 힘들구나, 당시에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강북 지역, 저도 종로사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강북 지역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이 강북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못 떠납니다. 또 좋아서. 이게 참 희한한 동네예요. 저는 뭐 홍은동, 지금 종로 부암동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여튼 동네 각자 동네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잘 또 떠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한번 들어오면 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래된 집들을 어쨌든 개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자료 다 공개하시죠? 인터넷 올리시고요. 그죠? 이건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이 있다. 자유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가 붙죠. 소규모가 붙었다는 얘기는 절차를 완화해주겠다, 이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다 똑같고, 자유주택과 가로주택은 그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언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주택이네, 우리는 소규모 재산할이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걸 하시겠다고 오시면 저 4개의 법률 검토를 다 합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가장 이득이 되는 사업 방식을 제안해 드려요. 이건 같이 이제 주민협의체 분들이 잘 결정해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에 사업의 면적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따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전체를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자. 법규가 바뀌었어요. 이게 관리 지역 이렇게 넓게 지정을 하면 그 안에서는 더 완화해 주자. 그거에 대한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정비 사업을 할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종사형도 시켜주자. 이게 지금 말하는 서울시의 모아타운입니다. 이 빈집에 개별적으로 하는 건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전체 동네 한 동네를 다 계획을 해보고 이렇게 좋은 인프라들이 어디 갔으면 좋겠고 이런 계획을 다 수립하면 그 안에서는 사업을 할 때 종사형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정리된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모아타운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구청에서 서울시에 우리가 이 동네를 모아타운으로 해보겠다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모아타운이요 서울시에 100개 정도 있습니다. 성북구에 있죠? 예, 있습니다. 성북구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마다 몇 개 사업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특례 조항을 줘서 더 잘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결정 체계가 쉽다. 조금만 여러 명이 합의하는 것보다 적으니까 기본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절차 다 간소화시켰다, 규제 완화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다음 기존에 다시 정비해야 될 거 말고 기존 인프라 사용회사에도 문제 없으니까 그것도 오케이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 공급 가능하다, 사업하면 2주택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사업이 성공할 때 이런 주택 가질 수 있다, 세주택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요 되게 행복한 고민입니다.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지 여기까지 가서 이런 논의를 할 때쯤 되면 너무 기분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용적률도 완화시켜서 임대주택을 좀 만들면 더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 맨날 저같이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와서 맨날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LH는 공공재개발 LH의 사업을 중지해주겠다. LH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SH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공공이 들어와서 좀 신뢰도 높게 공사를 하는 걸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민간이라 해도 되고 저 그러시면 LH에 신청해서 LH가 이 사업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25분까지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비에 비해 낮은 사업비. 당연히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소고기도 10근을 사야 좀 덤으로 더 주지 한 근을 샀는데 더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지가 커야 남는 게 좀 있는 겁니다. 그래 1% 남아도 1000억에 1% 남는 건 남는 거고 100억에 1%는 1억이잖아요. 1000억은 10억이고 그러니까 이게 클수록 남는 금액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게 남을 수가 없는데 계속 저 동네 저렇게 됐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 되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순간 한 발짝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또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러면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구청에 많이 질문을 하시고 구청에서 이제 소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잘 찾아 만나서 사업을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조그맣게 개발하다 보니까 뭐 요새 아파트 편의시설 막 많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호화 호텔처럼 커뮤니티 시설 막 좋다고 막 끝내준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큰 아파트 설계를 많이 하고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최고가 원베일리 아파트에서 공공개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한테 개방하는 시설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2,400평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요 되게 좋은 시설 되게 부럽잖아요. 저도 좀 솔직히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한 3년 지나면 슬슬 이용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용할 것 같으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장 있으면 맨날 수영할 것 같으시죠? 그렇게 수영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막 맨 처음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시간이 흐를수록 커뮤니티의 활용 빈도는 엄청 떨어집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그러한 커뮤니티 시설을 동네 사람과 다 함께 쓰자 해서 지역 주민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시면 뭐 도서관도 무료로 오픈하고 있고, 무료로 아닙니다. 뭐 얼마 1,000원인가 2,000원 내고 있고, 커피숍도 지금 뭐 한강 바라보는 커피숍도 무료 돈을 내고 이용하실 수 있고, 뭐 클라이밍장도 있고, 필라테스 하는 데도 있고, 스터디 카페라고 공부하는 데 뭐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데, 그런 취지가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써야 이 활용도가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 운영해 보니까 외부인이 한 56%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반은 단지 주민들, 반은 외부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사용을 하는 걸 보면 결국 같이 쓰는 게 좋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프라가 다 같이 똑같이 따라가는데 이쪽에 하고 뭐 똑같은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분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계획들을 세우기 때문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훨씬 더 사업 여건이 좋아집니다. 사업 여건이 좋아진다는 건 종상향 들어보셨어요? 1종이면 1종은 아니죠. 2종에서 3종. 종상향에서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그거에 따른 혜택들이 좀 따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조금 제가 설명드리던 것 중에 이거 말고 이것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가로주택도 안 되는 데. 정말 이것까지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뭐 하냐? 개별 주택 지을 수 있게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면 개별 주택 짓는데 이자도 좀 지원해주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서 어떤 집을 지을지 컨설팅도 좀 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내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계속 뭐 성북구, 그 다음에 서대문구 뭐 몇 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아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자동차 얘기한 것처럼 큰 줄기만 듣고 그거 의원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 그런 거야? 내가 뭐 그런 거 들은 적이 있는데 야 그거 뭐 될 수 있겠다. 설명을 그분들이 이제 와서 하면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응해주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사업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 뒤에 감정평가사분을 오셔서 이게 강의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안 해요. 감정평가사님이 강의를 하시면 저한테 절대 질문을 안 하거든요. 이게 돈 문제예요. 내 땅은 얼마큼 인정받냐 뭐 이런 첨예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마치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애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오니까 아시는 얼굴도 많이 계시고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영예시 권영애 구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원동이 실제로 재개발 정원축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안 돼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전부 다 자산 가치가 높아서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더 자산 가치가 높아지겠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아파트를 부의 가치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도남빌동의 개운산 마을 우리 조합장님도 나오셨는데, 저는 시립대 대학생들이 이제 건축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 그 개운산 마을의 조합장님이 하시는 그 가로주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같이 하면서 또 오픈된 아파트. 예, 저는 담장이 높아져서 아까 그 아파트가 도시 섬처럼 되는 게 이제 좀 싫은데, 앞으로 이제 건축 건설 회사들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모두 다 아파트만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종암동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아파트를 원하는 경우가 기존에 이런 그 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가 보는데, 서울시에서 막상 우리가 이렇게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으로 갔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나?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 그것만 잘 해결되면 어쨌든 주민들의 가장 큰 합심이 빨리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종암동에서 여러분들과 삶의 질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거정비과 과장님 해서, 제가 이제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이거든요. 열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오셔가지고 찾아가는 정비사업 얘기를 잘 들었고요. 앞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 수고해 주십시오.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영의 구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의 정숙미 평가사입니다. 재밌는 강의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합원이 되어 보는 게 사실은 평생 없을 수도 있지만, 요즘엔 너무 많이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언젠가는 조합원이 되셔야 될 거고. 조금 울리네요. 네. 이 소리가 났지. 네. 너무 컸나요? 네, 이 정도는. 네. 조합원이 되는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니까, 최소한 오늘 이제 저는 제일 아파요. 저는 이제 감정평가가 어떤 일을 하고, 사실은 감정평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에 참여를 하는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야세요. 감정평가사를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정분담금을 또 몇 번 받으셔요. 그래서 추정분담금하고 감정평가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넘어가실까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소개는 그냥 한 98년부터 일해서 일을 좀 열심히 많이 해본 사람이다.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알려드린 거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와 추정분담금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 표만 이해해도 여러분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 마우스도 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 감정평가는 사실은 현재 우리 토지 건물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해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소규모든 감정평가는 로직이 같아요. 그래서 요표 하나면 다 설명이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토지 건물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싶은 거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 이거를 종전자산이라고 해요. 종전자산, 그리고 우리가 새로 지어질 거를 종후자산이라고 해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종전자산 평가하고 종후자산 평가하고 이게 사실은 평가사가 하는 게 다예요. 나머지를 평가사가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종전자산은 뭐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시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에 거래 가능한 금액. 그 금액대로 해야지 제일 저희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평가예요. 근데 호가, 뭐 나만의 가치 이런 거 말고요. 실제 이제 공인중개사님이 매매가 기존에 한 10년치 해왔던 거와에서의 균형과 또 지금 그럼 적당하게 양쪽이 다 손해보지 않게 매매할 수 있는 금액, 현재 시세대로 평가를 하는 게 종전자산이 가장 중요하고, 종후자산은 이건 시세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건 조합원 분양가. 그럼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되는 구조도 이 안에서 다 보이세요. 이 종전자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토지 건물을, 내 재산을 투자를 하는 건데, 뭐 협동조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재산을 출자해서 종전자산을, 요거를 이제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출자 비율을 산정하는 목적이다. 절대값보다. 지금 시세대로 한다고 다 지금 인심 썼는데 결론은 출자 비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금액보다 비율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내 땅과 옆에 땅, 뭐 아파트 아니 연립이든 단독이든 이 가격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 요거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이 종전자산을 우리가 현물 출자를 하면 여기에가 그냥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비가 들어가요. 이 사업비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죠. 그리고 공사비에 그 밖에 또 기타 사업비에서 요즘은 공사비가 7, 80% 들어가거든요. 되는데 요 사업비가 들어가야 이제 종후자산이 되는데 이게 다 대출이에요.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우리는 토지 건물만 내놓고 다 이렇게 PF 일으켜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들어가는 현금인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내느냐? 이게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등호거든요. 는이에요, 는.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는 거저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사업비를 만약에 일반 분양 수입이나 임대주택이 없으면 우리 조합원들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출로 나중에 아파트 가격하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요 아파트 새로 지어진 거에서 조합원이 얼마나 가져가고 일반 분양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분담금 총액이 요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가져가는 거 말고 남들한테 매각해야 되는 거, 그게 일반 분양하고 임대주택이거든요. 거기에서가 수입인 거예요. 그 수입에서 줄어든 만큼 우리 분담금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다 등호가 되는 거는 총액이고요. 사실은 종전자산도 사람들 ABC가 다 금액이 다르고, 그 다음에 종후자산이 조합원 분양가도 호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면 사실은 넓은 평수 가시는 분이 나중에 이 넓은 평수로 가시게 되는 분이 분담금을 더 많이 배분하셔야겠죠. 이 조합원 분담금, 이건 총액이니까 조합원 ABC의 분담금은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내게 지금 얼마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요 종후자산 내가 들어갈 금액에서 지금 내 종전자산 평가액을 빼면 쉽게 생각하면 1차원적으로는 그게 내 분담금이에요. 네, 그러면 공평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하고 일반 분양 수입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사업비도 진행형이고 일반 분양 수입도 일반 분양을 실제 해야지 확정이 돼요. 근데 감정평가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시점에 한 번씩 해요. 종후자산은 물론 이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평가를, 설계를 아예 다시 해서 뭐 용적률을 더 주거나 했을 때 설계가 바뀌면 평가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딱 한 번 정해졌는데 그럼 이거 계산을 매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는 게 비례율이에요. 비례율이 어떤 분은 이제 사업성이라고 또 쉽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요게 우리 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게 비례율이에요. 요 지금 요 삼각형 여기에서 요 지금 요 조무자산하고 일반 분양 수입, 임대주택 수입이 사실은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로 여러분들이 수입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금액도. 그래서 이게 총 수입이 되고요. 이 색깔이 총 수입에서 우리 사업비를 뺀 거, 그게 이익이겠죠. 그 이익을 우리 종전자산으로 나눈 게 바로 비례율이거든요. 그래서 비례율을 요 종전자산에 곱한 게 권리가액이에요. 요거는 요 표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여기를 요 식에 이제 다 들어있거든요. 네. 요 표는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두시고, 네, 여기가 이제 비례율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종전자산 나눈 게 비례율이고, 이 종전자산에다 곱한 게 권리가액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게 우리 분담금이다. 요 내용이고요. 왜 우리가 지금 소규모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막 줄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확확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바로 조합 설립을 하시게 돼요. 추진이 이런 거 없이. 조합 설립을 바로 하시느라 조합 설립할 때 추정 분담금이 이미 한번 고지가 돼요.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아주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다세대 하나 있어도 아파트 거저주는 것처럼 그냥 깜깜이로 비례율 120% 나와요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깜깜이가 안 되게 이제 성북구나 서울시나 다 관리를 해서 인가 전에는 반드시 추정 분담금을 여러분 개별적으로 보고 동의를 하시게 돼요. 물론 이거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에는 너무 연연해 하시진 않은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큰 줄기는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저희는 또 줄여져서 종전자산 평가는 건축 시행이 나면 바로 해요. 원래는 이 사업 시행인가 나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일반 재개발 건축은. 근데 가로주택은 건축 시행이 나면 바로 감정평가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또 그 다음에 바로 해요. 분양 신청할 때 종전자산을 알려드려요. 그럼 분양 신청할 때는 종전자산은 확정이고 분양가는 아직 미정이에요. 조합원 분양가는 분양 신청이 끝난 다음에 종무자산 감정평가가 되거든요. 분양 신청을 여러분이 분양 신청이 만료되는 날, 그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종무자산 감정평가는 이때 돼요. 이때가 일단 확정된 분담금이 되고 이 뒤에 이제 관리 처분을 하셔서 그 뒤에 만약에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 되는 거죠. 이때가 처음 확정된 분담금이고 평가도 다 끝난다. 그러면 감정평가 방법은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산 유형에 따라서 토지냐 건물이냐 아니면 빌라 같은 구분 건물이냐 그거에 따라서 감정평가 방법은 다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표로 말씀드릴게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표준제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정 분담금은 개별 공시지가로 해요. 그러면 표준제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뭐가 다르냐? 이 표준제 공시지가는 이렇게 딱 샘플로 정해져 있는 그곳의 가격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평가사들이 이제 요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그리고 시세랑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까지 평가사들이 이제 한 땀 한 땀 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균적인 통계치 가지고 몇 가지 이 중에 뭐 다가 아니라 접근 환경 이런 거는 컴퓨터가 할 수 없잖아요. 평가사가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가로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이 정도만 그것도 어떤 일정한 율이 들어가서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은 평가하고 나면 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랑 차이가 난다예요. 그래서 그 개별 공시지가대로 하는 거는 추정 분담금, 감정평가사는 요 표준제 공시지가 가지고 실제 감정평가를 한 당 한 당 한다. 토지는 이렇게 산출을 하고요. 네, 개별 공시지가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필지마다 다 들어있는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산정한 거다. 그리고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 아까 빌라 같은 건데요.
사실은 이 구분 건물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개발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독에서 아파트가 되면 이 좀 입주권의 가치가 있잖아요. 분양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그게 붙어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이제 좀 개발이익에 많이 붙은 거예요. 개발이익에 많이 올라가서 그때의 빌라 가격을 시세대로 다 평가하냐 이러면은 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거래되던 수준 있죠. 우리가 구역 재개발 바람 불기 전에 그래도 사실은 토지 단가로 보면 뭐 다세대가 7평밖에 안 돼도 평당 단가 계산하면 다세대가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로는 다세대도 가격이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 건물은 거래되던 거 기준으로 한다. 네. 다만 나중에 입주권 프리미엄까지는 그건 좀 과한 욕심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따 질의 응답 시간에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한 걸 물어보시면 제가 솔직하게 답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일단은 기준으로는 구분 건물이 시세대로 평가를 하는 거긴 한다. 근데 분양권 피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구분 건물은 층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면적, 대지권 면적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한다. 물론 연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실제 평가사들이 다 다녀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을 차이 두고요. 빌라도 마찬가지로 연식에 따라서 가격 차이 두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종무자산은 어차피 없는 걸 평가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층하고 위치에 따라서 가격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추정 분담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추정 분담금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알면 비례율이 정해지면 내 종전자산에다 비례율을 곱한 게 우리 분담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종전자산이랑 이런 걸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보정률을 곱해가지고 추정 분담금을 해드려요. 아까 조합서 낼 때. 그래서 그러면 평가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종전을 평가할 때 추정 분담금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대로 다 하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개별 공시지가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추정 분담금을 보고서 너무 이제 막 노여워하실 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 때문에 이 개별 공시지가가 만약에 차이가 난다. 내 생각과 다르게 특히 내가 왜 옆집보다 싼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평가사가 현장 나왔을 때. 그리고 건물은 감가수정까지 다 되는 거니까 언제 얼마에 지었다 이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공동주택이 여기 이제 빌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다 보정률을 곱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더 안 맞아요. 개별 공시지가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더 복잡하잖아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하는데 이 시세하고 균형이 도저히 안 맞아요. 도저히 안 맞아서 공동주택도 많이 여러분이 답답하실 거예요. 받으시면. 근데 균형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니까 이게 추정분담금 받은 게 뭔가 불합리하다 하면은 계속해서 실제 감정평가 때는 그게 수정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상가는 가로주택에는 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여기 상가는 이제 구분상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 왜 지하 1층, 2층 대지지분대로가 아니라 그것도 상가가 거래되는 거 기준으로 한다. 구분 건물은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종전자산 알고 종무자산 알고 사업비 알면 비례율이 계산이 되고 이제 추정 분담금이 계산이 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어쨌든 저희가 일반 분양 수입을 추정할 때는 주변의 인근 분양 사례를 가지고 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사실은 사업성에 따라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봐요. 근데 보통은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이 조금 더 사업성이 좋기도 하고 또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이제 큰 규모보다는 작긴 하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수익을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는 좀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는
감정평가를 해서 해요. 가로주택은 토지를 감정평가하고 건물을 기본형 건축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조합원 분양가의 한 60~70%이 정도 계산을 해요. 임대주택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보다는 혜택이 있어요. 재개발이나 이런 이제 재건축 공공임대 같은 거보다. 그 사업비는 항목이 여러 가지지만 처음 추정에서는 그렇고 얘가 막 넘어가네요. 이제 마우스를 건드리니까. 공사비는 이제는 이제 저희 강북도 800은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노원구 사는데요. 노원구도 이제 막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 이제 다 지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명회 하러 다닐 때는 아직은 780 불러요. 우리 가로주택은 이제 시공사가 어디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시공사마다 공사비가 조금 천차만별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30%가 간접비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는 제가 잘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이 정도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까지 다 추정을 해서 비례율을 만들어야 분담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날 때 줄어들 때 이런 민감도 같은 것도 추정 분담금 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을 계산해서 보내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게 비례율이 높으면 우리 분담금이 줄어드느냐 내 종전자산이 높으면 분담금이 줄어드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답은 사업비가 낮아져서 이게 사업비가 낮아지면 비례율이 올라가거든요. 요 숫자가 비례율이니까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거나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우리 비례율이 늘어나면 여러분한테 바로 플러스가 돼요.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한 3,500 예상했는데 실제 우리가 일반 분양할 때 4,000이 된다. 그럼 비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대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사비를 사업비 추정할 때 700을 했는데 실제 계속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800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비례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종전자산의 비례율이 곱해진 걸 빼니까 요게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비례율이 늘어나면은 유리한데 이 종전자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비례율이 바뀌거든요. 이 종전자산이 늘어나면 아까 여러분 시세대로 다 해드렸는데 종전자산 금액이 그 금액에 따라서 비례율이 달라져서 사실은 종전자산이 우리 조합원 분양가까지 적당히 계산했을 때에 이 개발이익하고 종전자산의 총평가액이 일치하면 비례율이 100인 거거든요. 비례율이 100일 때는 아까 계산할 때처럼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종전자산을 빼면은 그게 분담금인데 지금 종전자산이 높아가지고 비례율이 종전자산이 높지만 이 산식 때문에 높아지면 만약에 20% 올라가면 비례율이 뚝 떨어집니다. 20%만큼. 그래서 사실은 권리가액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종전자산이 올라가고 내려가서 비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제가 예시를 여기다가 했네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종전자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가지고 분담금 비례율이 이렇게 110에서 66이 돼버려요. 네. 종전자산을 6억인 거를 똑같이 10억으로 한 40% 올려버리면 아까 비례율이 계산 방식이 계산하는데 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비례율이 떨어져서 권리가액은 그대로가 돼요. 권리가액이 그대로가 돼서 아까 조합원 분양가 안 바뀌고 비례율만 떨어지고 높아져서 분담금이 그대로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자 비율을 정하는 거다. 절대 금액이 높고 낮고보다 옆집과 내 종전자산의 가격의 균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나중에 다 쳐지거든요. 플러스가 나던 줄어들던 이게 다 돼요.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좀 막 토어제랑 다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준이라도 선방인데 일반 분양가가 들쭉날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때 현금 청산이 20%가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정비사업만 평가를 했잖아요. 저기 기름동의 센터피스 2구역, 기름 2구역 아시죠? 거기 센터피스 거기 할 때 조합원들이 다 시청 가서 찾아가고 다 현금 청산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현금 청산자가 많아지면 이제 현금 청산 금액도 높을 수가 없잖아요. 조합원들도 이익이 안 나는데 현금 청산자한테 많이 퍼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전자산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종전자산이 딱 기준이 되면 현금 청산자들은 그거보다 더 받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종전자산도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한 게. 다만 균형은 중요하다. 그리고 종전자산이 적당한 거는 우리의 사업성에 비례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평가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자체에 중요하진 않고 일반 분양 수입이 늘고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우리의 분담금에는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게 정리를 하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종전자산 평가 시 내 집의 가치는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종전자산은 출자 비율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정 분담금은 사업 초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 가지고 만든 거니까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이게 너무 절대 금액인지로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네. 특히 이제 매수하실 때 어디 다른 데 가서 조합원과 매수하실 때 이런 거 믿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실제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를 정말 고민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추정 분담금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간혹 부동산에서 추정 분담금이 실제 분담금인 것처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전자산이 높아 막 이러는데, 추정 분담금은 우리 것도 남의 것도 믿지 말자. 그 다음에 수익성을 높이려면 사업비를 줄이는 게, 사실 일반 분양은 시점이 어느 사이클에 일반 분양을 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사업의 건축 심의까지 받고 감정평가 받을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일반 분양 빨리 하면 좋겠다. 아니면 심지어 어떤 데는 후 분양을 했어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일반 분양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낮을 때라 지금 분양하면 마이너스가 너무 뻔하니까 후 분양을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의사결정은 이 사이클을 보고 하시는 거고, 일단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사업비를 줄이는 거.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기간 단축,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이제 주민분들도 오셨겠지만, 사실은 추진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보수 없이 막 하면서 엄청 힘드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처음에 도와주셔야죠. 처음에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비를 아끼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두시면 알아서 하시는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라 보면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유혹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계속 내가 잘 지켜보고 있어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지 서로에게 좋다. 대신 도와주면서, 이게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적당한 타이밍에 매도 청구하시는 그 조합에 팔고 나가시는 거, 그것도 의사결정 중에 하나니까 그러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말이 빠르고 좀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껏 다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안녕하십니까.